여러분은 언제 삶이 다시 시작된다고 느끼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모든 일이 멈춘 듯한 시간을 지나 어느 날 조용히 끓는 국물 소리와 익어가는 김치 냄새 속에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어느 여인의 작은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오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잠을 푹 잤다기보다는 그냥 더 누워있을 이유가 없어 일어난 것이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구식 베란다 문 너머로 여전히 흐릿한 하늘이 있었다. 경화는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현관 쪽 전등을 켜는 순간 빈 신발장 앞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검정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그 운동화는 이젠 단 한 번도 바깥을 밟지 않았다. 남편은 작년 봄 간암 말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형 선고처럼 내려졌던 진단 이후 6달 남짓 함께했고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 갔다. 그 후로 경화는 오롯이 혼자였다. 아이들은 둘 다 출가했다. 큰딸은 분당, 아들은 울산에 있다. 어버이날이나 생신엔 빠뜨리지 않고 용돈을 보내오지만 그 외의 시간은 조용했다. 지금 그녀의 삶은 정확히 말하자면 멈춰 있는 상태였다. 물 끓는 소리가 났다. 전기포트는 너무 빠르게 물을 데워버렸다. 찻잔에 인스턴트 커피를 털어넣고 천천히 저었다. 설탕은 줄이고 크림은 뺐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입맛이 변한 것 같기도 했다. 경화는 TV를 켰다. 소리만 나오는 뉴스. 아나운서의 입모양은 무표정한 일상을 대변하듯 무심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통만 4개. 무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그리고 갓김치. 생각 없이 한두 포기씩 담갔던 게 어느새 냉장고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먹을 사람은 혼자인데도 손은 예전처럼 반 포기를 자르지 못했다. 버릇이 무섭다더니. 그녀는 중얼이며 김치통 뚜껑을 하나씩 열었다. 발효된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자극적인 냄새가 아니라 익숙한 생활의 냄새.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냄새였다. 여보, 이 파김치 진짜 물건이야. 그가 그러던 말이 불쑥 떠올랐다. 그러나 대답은 없고 김치만 남았다. 경화는 김치를 꺼내 밥상에 올렸다. 전자레인지에 찬밥을 데우고 계란 하나를 후라이팬에 깨넣었다. 기름이 지글지글 거리며 익는 소리조차 아침의 외로움을 덜어주진 못했다.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을 뜨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경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윗집 이선옥 여사가 서 있었다. 마스크를 쓴 채 봉투 하나를 들고. 아, 안녕하세요. 이거 어제 고추장찌개 너무 잘 먹어서요. 김치도 그 집에서 직접 하신 거죠? 경화는 어색하게 웃었다. 예, 그냥 집에서 조금씩 담가요. 혹시 저기 그 파김치 좀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경화는 순간 멍해졌다. 누군가 김치를 사고 싶다고 한 건 처음이었다. 찬장 속에서 오래 묵은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진 집안. 경화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선옥 여사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그 파김치 좀 살 수 있을까요? 파김치를 판다니. 팔아본 적이 없다. 늘 담가서 먹기 바빴고 손님 대접할 때 한두 번 꺼낸 적은 있어도 금액을 정해 거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분이 이상하지 않았다.
경화는 부엌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김치통을 열었다. 냄새는 좋았다. 숨이 적당히 죽었고 짭짤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살아있었다. 무엇보다도 손맛. 그 손맛을 알아보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그냥 드릴까 아니면. 그녀는 반찬통을 찾기 시작했다. 예전에 다 쓰고 모아둔 일회용 반찬통이 몇 개 있었다. 뚜껑이 조금씩 다 다른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맞춰보며 경화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조금은 업무처럼 느껴지는 이 행동이 오랜만이었다. 단순히 먹기 위해 김치를 덜어내는 것과는 다른 손놀림. 누군가를 위한 준비. 돈을 받고 전할 음식. 경화는 무게를 재고 양을 나누고 국물을 조금 덜어내고 마지막에 참깨를 솔솔 뿌렸다. 그렇게 반찬통 하나가 완성되자 식탁 위가 잠시 빛났다. 세상에, 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 하나가 이렇게 반가운 풍경으로 보일 줄이야. 다음 날 오전, 이선옥 여사가 다시 문 앞에 섰다. 경화는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내밀었다.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맛만 보세요. 이선옥 여사는 1,000원권 몇 장을 건넸다. 경화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끝내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다. 받는 그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날 저녁 이선옥 여사는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 우리 아파트에 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담그는 분이 계신 줄 몰랐어요. 사진과 함께. 그 채팅방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컸다. 다음 날부터 경화의 카카오톡에는 낯선 번호들이 인사를 걸었다. 혹시 파김치 예약 가능할까요? 총각김치도 하시나요?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반찬 좀 묶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묻는 사람들 대부분은 또래 여성들이었고 말투도 공손했다. 누구도 싸게 해달라거나 무리한 양을 요구하지 않았다. 경화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공책을 꺼내 날짜별로 주문을 써보기 시작했다. 파김치 3통, 총각김치 2통, 어르신용 저염 깍두기 요청. 어느새 메모에는 김치 외에 다른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혹시 고들빼기 하세요? 오이지 무침은 없나요? 진미채볶음 되면 좋겠는데. 경화는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뭔가를 만들어 건넨다는 감각.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일상. 이제 냉장고에 반찬이 많은 건 더 이상 쓸쓸한 일이 아니었다. 그건 쌓여있는 음식이 아니라 곧 누군가의 밥상에 오를 수고였다. 경화는 문득 남편의 사진이 있는 작은 거실 장식장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그 아래엔 파김치통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경화가 아파트 단지 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던 날이었다. 늘 하던 것처럼 장을 보고 돌아와 김치를 다듬고 오징어채를 볶아 통에 나누어 담고 있을 즈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엄마. 문이 열리자마자 큰딸 수진이 양손에 커다란 장바구니를 든 채 들이닥쳤다. 경화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웬 장바구니야? 수진은 거실에 내려놓은 가방들 너머로 부엌을 힐끗 보았다. 엄마, 대체 이게 뭐야? 반찬통이랑 비닐봉투랑 쌓인 거. 경화는 대답 대신 오징어 채볶음에 깨를 뿌리고 있었다. 그 행동이 더 당황스러웠는지 수지는 팔짱을 끼며 거실 한복판에 섰다. 엄마, 혹시 이거 팔고 있는 거야? 그 말에 경화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파김치랑 몇 가지 반찬, 그냥 이웃들한테 조금씩.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파는 거라고.
경화는 수진의 말에 민망한 듯 웃었다. 파는 거라기보단 조금 받는 거지. 재료값도 들고 통도 사야 하니까.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왜 이런 걸 하세요? 그동안 편하게 지내시기로 했잖아요. 다들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경화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선반에서 갓 무친 콩나물 무침을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다. 수진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먹어봐. 아침에 무친 거야. 수진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엄마의 얼굴을 살폈다. 땀을 닦은 손등, 정갈하게 접은 앞치마, 고운 주름이 내려앉은 이마. 낯설 만큼 생기가 있었다. 엄마, 힘들지 않아? 힘은 들지.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경화는 손에 묻은 깨소금을 털며 말했다. 요즘엔 하루가 너무 빨리 가. 내일 누가 올지 생각하면 뭘 담아야 할지 고민하고 다시 손질하고 장 보러 가고. 그게 그냥 나쁘지 않아. 수지는 말없이 콩나물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작게 씹는 동안 속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 맛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 아침밥상에서 먹던 그 콩나물 맛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조용히 아버지의 유골함이 놓인 장식장 앞에 섰다. 그 옆에는 엄마가 준비해 놓은 내일 아침 배송용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식구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처럼. 경화는 커튼을 걷고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밀려들었다. 거실 등 아래 엄마와 딸은 말없이 같은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파김치는 나도 예약해도 돼요? 경화는 살며시 웃었다. 당연하지. 우리 집 첫 번째 단골인데. 총각김치 2통, 콩자반 소포장 하나, 계란말이 3인분 그리고 이번엔 저염 버전 깍두기 가능할까요? 경화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공책에 조심스레 주문을 적어 내려갔다. 처음엔 파김치 하나 팔았을 뿐인데 어느새 노트 한 권이 반 이상 채워져 있었다. 단지 사람 몇 명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일상의 중심축이 바뀌어버린 느낌이었다. 시장에 나가면 채소가게 사장님이 먼저 말을 건넨다. 오늘은 뭐로 담그실 건데요, 사장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듣기 싫지는 않았다. 집에 돌아와 물을 깎고 대파를 다듬고 멸치를 볶고 있는 동안 경화는 어느새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반찬이 있다. 집안이 다시 움직이는 공간이 된 것이다. 그날 오후 이선옥 여사가 누군가를 데리고 찾아왔다. 경화 씨, 여기. 우리 동네 카페 운영하시는 분인데 도시락 납품 생각 있으세요? 경화는 갑작스런 제안에 놀랐다. 작게 반찬을 나누는 것도 충분히 조심스러운 일이었는데 납품이라는 단어는 왠지 무겁게 들렸다. 아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식당은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경화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 제안은 마음속 어딘가에 잔상처럼 남았다. 며칠 뒤 그녀는 손수 만든 주문표를 인쇄하기로 결심했다. 큰딸 수진이 도와주었다. 수진은 노트북을 열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가며 말했다. 엄마, 이게 그냥 동네 일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반찬을 사 먹는 사람들 반응 보면 알아요. 엄마 진짜 좋아해요.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거야. 경화는 수진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떼지 못했다. 평생 딸에게 챙김받는 사람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무언가를 만들고 움직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그날 밤 주문표 첫 장을 인쇄해 테이프로 냉장고에 붙였다. 반찬 예약표 매주 수요일까지 주문, 금요일 저녁 수령 가능.
그 밑엔 작은 글씨로 식단 조절, 저염식 요청 가능. 반찬통은 회수해 주시면 감사해요. 처음 써보는 그 마지막 웃는 이모티콘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간지럽혔다. 반찬을 포장하며 경화는 김치통 뚜껑을 닫기 전에 손으로 살짝 누르곤 했다. 혹시라도 넘치지 않을까, 국물이 셀까, 손이 미세하게 떨리면서도 동시에 단단했다. 그 손끝에 오랜만에 자부심이라는 감각이 붙어 있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김치통을 박스에 담았다. 저기요, 혹시 반찬하시는 사장님 맞으시죠? 경화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마트 진열대 앞 물을 고르던 중이었다. 검정색 모자에 흰 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낯선 얼굴. 하지만 분명히 경화를 알아보고 있었다. 네, 그런데요. 아, 맞구나. 저 블로그 보고 왔어요. 친구가 저염 깍두기 추천해줘서 혹시 다음 주에도 주문 가능할까요? 경화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블로그라니. 누군가 자신이 만든 반찬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얼떨떨했다. 글쎄요, 저는 가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웃들 위주로 조금씩 아니에요. 뭐 가능은 해요. 우와, 진짜 반가워요. 저희 엄마가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반찬 잘 안 드시는데 파김치 사진 보여드렸더니 눈이 반짝이시더라고요. 너무 기대돼요. 젊은 여성은 명함 대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기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경화는 무 한 단을 손에 들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 이름이 블로그에 떴대. 수진은 반쯤 웃으며 물었다. 이름 그대로 나왔어? 아니, 그냥 은평동 파김치 여사래. 딸은 폭소를 터뜨렸다. 엄마 별명 생겼네. 경화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묘한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자신이 사장님으로 불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칠 뒤 문 앞에 놓인 반찬통 중 하나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총각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어릴 적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생각났어요. 감사해요. 경화는 쪽지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글씨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듯 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사별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온 필요와 감사였다. 그날 밤 경화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그냥 할머니처럼 살진 않을 거야.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불편도 곧 찾아왔다. 옆동의 아파트 분여회에서 연락이 왔다. 동네에서 반찬 장사하신다고 하던데 식품 위생 관련 신고는 하신 건가요? 공식적인 항의는 아니었지만 묘하게 불쾌한 뉘앙스였다. 경화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장사라는 단어. 그건 이제까지 그녀가 해오던 정성과는 다른 결로 다가왔다. 나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살고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수진이 퇴근 후 들렀다. 딸은 엄마의 낯빛을 살피다 말없이 등 뒤로 가서 찻잔을 꺼냈다. 누가 뭐래도 엄마는 지금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 말에 경화는 오래 묻어둔 눈물을 훔치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몰라. 수지는 말했다. 사장님이니까. 그 말이 어쩐지 가슴속에서 울림이 됐다. 사장님.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책임지고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이름이 이제는 조금 어울리는 듯 했다. 수지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넘기며 말했었다. 요즘은 사업자 등록도
온라인으로 쉽게 돼요. 주택에서도 소규모 식품 제조 가능하대요. 단, 조건은 좀 까다롭지만. 엄마, 그거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화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된 앞치마 끈을 손에서 만지작거렸다. 사업자라니. 그건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슬그머니 자신의 이름 옆에 대표라는 말이 붙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어색하지 않았다. 며칠 뒤, 경화는 혼자 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기다리는 동안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번호가 불리고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이 물었다. 식품 소분인가요? 제조인가요? 아니요. 그냥 김치 같은 거 조금 담가서요. 판매 목적인가요? 예. 직원의 손이 타이핑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시선은 친절했다. 그럼 가정간 편식 등록으로 상담해 보셔야 해요. 부엌 구조랑 환기, 냉장고 분리 이런 것들 보셔야 하거든요. 경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한 말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하는 설렘 같은 게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경화는 반찬을 정리하다 말고 거실 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선반을 꺼냈다. 딱히 정리할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앞으로 누군가 자주 오고 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현관 앞 작은 탁자도 닦았다. 반찬통을 올려두면 손님이 오가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벽에는 수진이 인쇄해준 주문표를 조금 더 큰 글씨로 바꿔 걸었다. 글씨 위엔 수진이 웃으며 덧붙인 작은 문구가 있었다. 가게는 없어도 사장님입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경화의 집에 이웃 몇 명이 찾아왔다. 이선옥 여사 아파트 동의 신입 주민 그리고 이전에 쪽지를 남겼던 젊은 엄마. 어머, 여긴 들어오면 그냥 된장국 냄새가 나요. 이거 오이지 무침 새로 하신 거죠? 지난주 거 너무 맛있어서. 혹시 다 묶음으로도 파세요? 저희 시어머니 생신이어서요. 경화는 그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며 말했다. 반찬이 많지는 않지만 손은 다 정직하게 갔어요. 그 순간 집안은 마치 오래전 다락방 같은 구수함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아이 유치원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친정어머니의 입맛 이야기를 꺼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김치 냄새와 반찬 냄새, 그리고 경화라는 이름이 있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경화는 작은 노트에 그날 주문과 재료 소요량을 정리하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어묵볶음 양을 좀 늘려야겠다. 당면 잡채도 슬슬. 그 목소리는 생기 있었고 오래 잊고 있던 살아있는 사람의 말투였다.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벽에 붙은 주문표를 바라보았다. 주문자 이름 옆에는 작게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수진이 그려둔 것이었다. 경화는 작게 웃었다. 가게는 없지만 사람이 오고 가는 이 집은 분명 가게보다 더 가게 같았다. 경화는 요즘 아침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눈을 떴다. 오늘 담가야 할 반찬, 시장에서 사야 할 재료, 전달 날짜와 통 수량. 그녀의 수첩은 어느 직장인의 업무일지 못지않게 촘촘히 채워져 있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침 일찍 장을 보고 돌아오니 현관 앞에 노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반찬 사러 왔는데 뵙지 못했네요. 연락 부탁드려요. 백이동 402호 조영자 드림. 경화는 낯익은 이름에 눈을 가늘게 떴다. 조영자. 기억났다. 작년 경로당에서 몇 번 마주쳤던 어르신. 당시에도 유난히 말수가 적었고 행사에도 잘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연락을 드렸다.
목소리는 작고 쉰 듯했지만 어딘가 다급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그게 식욕이 없어서. 그런데 김치 냄새가 올라오니 너무 먹고 싶어서요. 경화는 준비해둔 깍두기 한 통과 된장 가지 무침, 멸치볶음을 작은 상자에 담아 직접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조영자 씨는 의외로 훨씬 야위어 있었다. 집 안은 정갈했지만 조용했고 식탁 위엔 반찬 하나 없는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자식들 다 지방에 있어서 혼자 있다 보니 밥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민망한 듯 웃었다. 근데 그 김치 냄새 맡고 나니까 그게 막 생각나더라고.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반찬 담아주던 그때가. 경화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식탁에 하나씩 꺼내 놓았다. 뜨거운 국이 없는데도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다. 이 손맛 덕분에 오늘은 밥을 먹겠네요. 그날 저녁 경화는 작업 노트 맨 앞장에 조영자 씨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썼다. 일주 1회 무료 제공. 작게라도 꼭 챙겨드릴 것. 수익과 관계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 메모를 할 때 유독 또렷하게 펜을 눌렀었다. 며칠 후 조영자 씨의 집 앞에 반찬통을 두고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이거 제일 맛있었어요. 그녀가 내민 건 직접 접은 색종이였다. 그 안엔 단 한 줄이 써 있었다. 밥을 혼자 먹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경화는 돌아가는 길 내내 손에 그 종이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쪽지는 어떤 돈보다도 더 따뜻했고 그녀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군가의 식사 그리고 삶에 닿아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있잖아. 엄마가 만든 반찬 덕에 밥을 먹게 됐다는 사람이 있었어. 수진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그게 장사야. 그게 진짜 사는 거지. 경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도 누군가를 먹이고 살게 하면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 초 경화는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경화 어르신 되시죠? 동네에서 반찬 활동하신다는 소문 듣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어르신 대상 식사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실까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어르신? 프로그램? 경화는 자기도 모르게 제가요? 라고 되물었다. 사회복지사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이 드시는 도시락이 너무 기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진짜 손맛 나는 반찬이 간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경화 어르신 반찬은 직접 담그신다면서요? 자격이 충분하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경화에게는 작은 충격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공식적인 손맛으로 인정했다는 사실. 더 이상 이 반찬들이 골목의 조용한 정성만이 아닌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진짜 역할이 된다는 것. 며칠 뒤 사회복지사와 동행해 동네 복지센터를 찾았다. 센터에 오가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들이었고 몇몇은 이미 경화의 김치를 먹어본 경험이 있었다. 어머, 여기 진짜 그 김치 선생님이세요? 된장 무침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그 반응에 복지사는 웃으며 경화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넘기기엔 너무 귀한 손이죠. 경화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마음은 움직였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함께 다가왔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혹여 아프거나 손이 느려지면 누군가의 식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부담.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이 나이에 누군가 밥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버렸어. 웃기지?
그녀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며 잠시 울음을 삼켰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아. 결국 그녀는 수락했다. 단 조건을 하나 걸었다. 저는 가게도 없고 체계도 없어요. 반찬보다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날의 마음을 담아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그게 저희가 원한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의 반찬 수첩은 달라졌다. 양배추볶음 옆에 치아 약하신 분이라고 적었고 오이지 무침 옆에는 고혈압주의라고 표시했다. 그리고 누군가 편찮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날은 조용히 미역국을 한 봉지 더 담았다. 그녀는 이제 반찬이 아니라 삶의 빈자리에 손맛과 마음을 담고 있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바빠요? 수진이 농담처럼 물으면 경화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밥 못 먹는 사람이 자꾸 보여서 그래. 엄마가 사회복지사세요? 아니야. 그냥 이 동네 밥반장이랄까. 경화는 일요일 오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별한 반찬은 아니었다. 소된장에 묻힌 시래기, 조청으로 조린 멸치, 짭짤한 연근조림. 조용한 집안에 칼도마 소리와 작은 양은 냄비가 끓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이 반찬들은 모두 조영자 씨를 위한 것이었다. 며칠 전 조 씨의 딸이 경화에게 연락을 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병원 밥은 거의 못 드시고 혹시라도 손맛 나는 반찬 조금만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경화는 아무 대꾸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깨끗이 씻은 반찬통에 조용히 밥상을 준비했다. 병원은 집에서 멀지 않은 위치였다. 퇴근 시간대 교통은 복잡했지만 경화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에 든 작은 반찬 가방이 더 무거워질까봐 조심스러웠다. 병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조영자 씨는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지만 경화를 보자마자 눈빛부터 반짝였다.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수고를. 경화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반찬통을 식판 옆에 내려놓았다. 냄새가 퍼지자 병실 안의 공기마저 달라지는 듯했다. 조영자 씨는 젓가락을 들어 연근 하나를 입에 넣었다. 그리고 한참을 씹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이걸 먹고 나니까 살겠어요. 그 말은 병원 약보다 더 깊이 가슴에 박혔다. 돌아오는 길, 경화는 버스 뒷좌석 창가에 앉아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마의 주름, 희끗해진 머리칼, 손등의 혈관. 그녀는 젊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전 누군가의 밥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그 어떤 시절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누군가의 밥이었구나. 혼잣말이었지만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 속에 퍼졌다. 집에 돌아온 뒤 경화는 반찬 수첩의 한 장을 넘겨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페이지 상단에 제목을 적었다. 밥처럼 살아가기. 그 아래에는 이름 대신 사람들이라는 단어만 적혔다. 그리고 손끝으로 천천히 써내려갔다. 소된장은 조금 연하게, 치아 약한 어르신. 멸치는 2번 볶아 바삭하게, 짠맛 싫어하시는 분. 시래기는 오래 삶아서 부드럽게. 그녀의 반찬 수첩은 이제 레시피북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과 기호를 담는 삶의 명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수진에게 사진을 한 장 보냈다. 멸치볶음 옆에 반찬통 뚜껑에 적힌 글씨. 잘 드시고 얼른 나으세요. 마이너스 경화드림. 잠시 후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는 밥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야. 진짜 누군가의 삶이
엄마 덕분에 이어지고 있는 거야. 경화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는 누군가의 밥이었고, 이제야 나도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중이야. 겨울이 오기 직전, 김장이 시작되기 한 주 전. 경화는 마당 끝에 쌓아둔 배추 상자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배추 속잎이 곱게 들었는지 확인한 후 줄기 하나하나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작고 투박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입과 삶을 책임지는 손이 되었다. 올해 김장은 조금 다르게 하기로 했다. 매년 혼자 담가 쌓아두기만 했던 그 김치를 이제는 나누기 위해 함께 담그기로 한 것이다. 경화의 집 앞 작은 마당에는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었고 이웃 6명이 고무장갑을 끼고 줄지어 앉아 있었다. 김치를 버무리며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김장하니까 진짜 옛날 생각나요? 그쵸? 우리 어릴 땐 김장하느라 이틀은 허리 못 펴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또 그리워. 경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땐 같이 하니까 힘든 것도 덜 힘들었죠.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담그는 김치에는 맛은 있어도 온기가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김장을 마친 저녁, 경화는 손에 붉게 물든 고무장갑을 벗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조영자 씨, 이선옥 여사, 복지관에서 함께했던 어르신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들이 있었다. 그녀는 배추김치를 소분해 그 이름 옆에 하나씩 붙였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김치통 하나. 그건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경화 집에 돌아온 김치. 경화는 그 통을 손에 쥐고 웃었다. 그래, 나도 먹어야지. 이제는 나도. 며칠 후 수진이 집에 들렀다. 엄마,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내가 다 고마워. 경화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반찬을 하나 더 덜어주었다. 그러게, 나는 반찬 파는 줄 알았는데 사람 사는 일을 했더라고. 그날 저녁 수진은 엄마 몰래 식탁 사진을 찍었다.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그리고 엄마의 손등이 나온 사진이었다. 그 사진 밑에 그녀는 짧게 적었다. 엄마는 김치로 사람을 살리는 중입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경화의 집에는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왔다. 누군가는 반찬을 사러, 누군가는 이야기하러, 누군가는 그저 김치 냄새가 나는 공간이 그리워서. 경화는 더 이상 바쁨을 피하지 않았다. 반찬도 김치도 말벗도 다 그녀가 만든 삶의 일부였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반찬 준비를 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다시 김치부터 시작하면 돼. 경화는 이제 반찬을 팔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매일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며 사람을 맞이한다. 그렇게 살다 보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고 언젠가는 올지도 모를 또 다른 계절을 기대하게 되었다. 다시 김치부터 오디오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김치이고 누군가의 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